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김건남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사건 사고 없이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잘 무탈하게 잘 계셨죠? 네. 어,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진정세에 접어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 또 미국에서도 뭐, 모 회사에서 백신을 1차 임상에 좀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N수가 좀 적긴 한데 45명 정도 어, 백신의 항체가 100%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에, 굉장히 젊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2상이라든가 3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백신 개발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도 한 600명 정도 인체를 대상으로 아마 실험을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저기서 지금 백신 개발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한 좋은 소식이 들린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쯤이나 돼야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것은 내년 되면 또 코로나 20, 코로나 21 코로나 22 나오지 않을까 변종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신뢰를 가지고 이 정부의 통제에 잘 따라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더 스페셜한 파티이긴 한데, 톡시콜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중독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대면 강의 11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인 전문 응급처 치약 중독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성과를 좀 보시죠.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일단 다양한 노인들의 이 급성 중독 상태 그리고 이제 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 이런 중독에 또 노출되는 경우가 전반적인 연령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노인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삶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들 및 또 급성 중독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오버도즈라고 해서 이제 약물을 과용하고 또는 이렇게 인톡시케이션 중독이 된 상태에서 현장 응급처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응급구사들이 또 거기에 맞는 처치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피부라든가 눈을 통해서 중독이 발생했을 때 오염 제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중독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노인들의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의 중독. 뭔가 좀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노인의 중독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약물 섭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흔히 이렇게 뭐 수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경 안정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통증이 진통제들도 많이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분을 못 참고 이렇게 농약을 마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많은 약물을 복용하신다는 특징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상호작용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런 약물들이 효과가. 그리고 또 워낙 또 기존에 이렇게 언더라인이 있으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당뇨약부터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작용을 또 유발할 수가 있다. 노인분들은. 그리고
나이를 드시면서 이제 생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노인들은. 그래서 이 약물이 흡수하는 흡수율이 좀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간 분해 능력도 상당히 감소돼 있죠. 간에서 뭔가 독성이 들어오면 우리 간의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그 독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능력인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음주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간 분해 능력이 보통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후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콩팥 기능도 굉장히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결국은 우리가 위세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빼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하이드레이션과 이제 해독제가 있는 약들은 해독제를 쓰겠지만, 대부분의 중독 치료는 사실은 그 대중적인 치료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계속 수행 맞고 소변으로 이렇게 계속 배출시키면서 그 약물의 하프라이프라고 하는 반감기를 동안 버티고 또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 동안 또 버텨내면서 이렇게 대중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콩팥이 안 좋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렇게 하이드레이션이 잘 안 돼요. 느리게 제거되고 또 그 사이에 체내에 이제 축적이 많이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또 물론 환자가 이제 스스로 어떤 생체 보상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기관이라든가 조직의 이 민감도도 상당히 증가돼 있어서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보통 성인과 노인의 이런 특성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임상적인 특징들이 좀 나타납니다, 노인분들은. 그래서 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약을 또 뭐 수면제라든가 진통제를 드셨을 때 또 굉장히 만성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급성이 아닌 경우, 아급성인 경우도 많고 해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임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급하게 뭔가 변화되는 사인들이 있으면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경행동적 장애가 또 흔히 나타난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 아리스미아라든가 그 약물에 의한 어떤 블럭, AB 블럭 전도 장애, 그리고 뭐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쉽게 나타나는 호흡부전, 폐부종, 또 위장 간의 어떤 운동 장애, 그리고 소변이 저류되는 형상, 뭐 저혈당, 그리고 또 DIC 같은 그런 출혈 경향 등의 치명적인 증상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중독됐을 때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중독 역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중독 환자 비율을 한번 봅시다. 전체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한 1% 정도가 사실은 중독 환자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치명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연구들을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된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1% 정도가 중독에 의한 내원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독 환자의 사망률은 지역 간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지역은 7.4%나 되고 어떤 지역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흡입한 물질이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라든가 강주, 전라남도 강주는 어떨까요? 강주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망률이 낮은데 전라남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로 중독 물질 자체가 뭐 수면제라든가 이런 거 안 드세요. 기본 뭐 그라목수, 파라코트, 살충제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평균 한 2% 정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물질로 가장 많은 게 이제 살충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농사 짓는 젊은이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시골에도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이제 기본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청년이에요, 청년. 65세도 청년으로 봅니다. 청년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한 75세 정도 돼야지 이제 노인당 출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살충제라든가 제초제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이것은 이제 199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독 약물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약간 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1980년대는 보통 이렇게 살서제 정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장 흔했다면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수면제가 가장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독 물질의 빈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뭘 가장 많이 드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지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전국 30개 응급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응급실, 중독 환자들은 대부분 권역센터라든가 지역센터급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30개 응급실에서 이렇게 시행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됐긴 했죠. 지금 2004년이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된 연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서는 가장 이런 중독 감시 체계를 이용한 중독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이거 이제 의무 기록을 이제 후양적으로 분석한 연구인데요. 단일 물질로 가장 흔한 중독 물질은 뭘까요? 바로 진정제하고 수면제입니다. 진정제, 수면제. 이게 1위에요, 1위. 46.6% 정도가 진정제, 수면제. 왜 그럴까요? 이 진정 수면제의 이제 가장 많은 이유는, 일단은 처방전 없이 이게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독시라민이라든가 계열의 약물이라든가,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처방전 없이도 사실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이어 가지고 이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2위가 바로 농약입니다. 농약.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농약. 그래서 약 33% 정도를 이 농약이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3위는 진통제. 여러 가지 뭐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라든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가 해열 진통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4위가 이제 가정용품. 예를 들어서 뭐 락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이 가장 음독이 심하구나, 이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독의 경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독의 경로는 어떻게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지 봤을 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섭취. 예. 섭취는 뭐예요? 우리가 인제스션 그래가지고 가장 흔한 경로고요. 입으로 직접 먹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식도를 타고 입을 타고 식도를 타고 위까지 가서 좀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경련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노지아 보미팅, 그리고 다이아리아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섭취를 직접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입술, 혀 등에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농약 같은 것들은 대부분 섭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파라코트 제제, 그런 그라목손 제제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착색이 많이 되죠. 녹색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갔을 때 농약병이 좀 옆에 흐트러져 있고 비어 있다, 또는 약봉지 등이 비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이제 흡수는 위보다는 소장에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1시간 이내면 대부분 위에 남아 있는 것들을 리거지테이션, 위로 이제 이렇게 라베이지라고 하죠. 위세척을 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위세척도 사실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많아요. 굉장히 금기증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부식제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겠죠. 뭐 강산이라든가 또는 식초, 그냥 일반 식초가 아니라 이제 빙초산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수시간 후에 또 증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독 경로는 바로 인할레이션, 흡입되는 거죠. 일단 흡입으로 인한 중독 발생한 경우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이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그 환자뿐만 아니라 일단은 그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뭐 맨홀에서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한다거나 신나 같은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하다가 이렇게 흡입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화학가스가 갑자기 누출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환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사람들 구조하러 들어가는 구조대도 또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구조자는 적절한 이 보호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항상 배웠던 현장 안전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또 환자는 또 구해야 되니까 위험하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시고 적절한 보호 장비 갖추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조한 후 다른 처치를 또 시행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단순히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흡입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냥 농약을 마셨거나 뭐 했으면 한 명이 환자겠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가스를 흡입한 경우에는 다수의 환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추가적인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섭취에 비해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그 섭취를 하게 되면 빠를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가스로젠 지질을 흡입을 했을 때 코 점막을 타고 이렇게 인체로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전신으로 퍼지는 속도가.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일산화탄소, 예를 들어서 뭐 화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냥 한 두 모금 이렇게 들이마시면 의식을 잃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 특히나 저번에도 한번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3, 40명 정도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가건축이라든가 스티로폼이 탈 때라든가 이럴 때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농약을 살포하다가도 또 흔히 또 이렇게 흡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증상 발생이 즉각적이다. 그리고 이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물 마셨다거나 아니면 착색됐다 그러면 어떻게든 씻어내고 이렇게 세척을 좀 한다거나 해서 오염 제거 방법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만 있는데 반해서 가스를 마셔버렸을 때는 이걸 빼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 또 섭취되는 물질이 이렇게 또 가스고 유해가스도 있지만 또 무생, 무치, 무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지역 또 화학공장이 있는 경우 이런 데서 또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럴 때 됐을 때는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중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 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독 경로는 뭐겠어요? 바로 인젝션, 주입입니다. 주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뱀에 물렸다거나 또는 벌에 쏘였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독이 인젝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접 이런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맥 주입한다거나, 또 요즘에 뭐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또 약제들을 이렇게 정맥 주입하는 하다가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독 경로가 한 가지가 바로 피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 농약제예요. 농약 같은 것들이. 예. 농약을 한다거나 또 그라목손이라든가 유기인계, 특히 유기인계도 피부로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살충제, 제초제 같은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피부로 많이 흡수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중독 경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섭취, 인제스션이 있었고, 흡입이 있었고, 그리고 주입, 그리고 피부 흡수가 있다.
자, 이런 중독 환자를 만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중독을 좀 어느 정도 진단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독 진단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병력을 청취하는 거겠죠. 병력 청취. 대부분 이제 환자나 또는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그러면 환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보호자라든가 목격자가 있으면 보호자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병력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종류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독 물질은요 대부분 어떤 뭐 특정한 검사로 이렇게 선별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보호자의 진술이나 대부분 환자의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약물이라든가 어떤 농약인 경우에 또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농약병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처방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처방전 어떤 약을 드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방전 같은 걸 동시에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자살 목적으로 이렇게 복용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살 목적으로 대부분 실수로 복용하는 음독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선생님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할머니가 전을 지져 드셨는데 혼자만 드신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 근처에 있는 노인들 다 불러가지고 전을 지져 드셨는데 밀가루인 줄 알고 넣었는데 그게 이제 유기인계 농약이 있어요. 살충 그 가루를 이제 물에 타기 전에 있는 그런 농약을 밀가루로 오인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반죽을 하셔가지고 막 계란도 넣고 물도 넣고 해서 반죽을 이쁘게 하셔가지고 전을 지져서 드셨는데 그때 7분인가가 벌써 한 10몇 년 전 일인데 이렇게 음독으로 이 오가노포스페이트 계열의 유기인계 살충제 전을 드시고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수로 드신 거고 또 실수로 많이 드시는 것이 또 이제 부동액 같은 거죠. 예전에는 공사 현장에서 컵라면 같은 것을 끓여 드시는데 생순지 알고 넣었는데 그게 부동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생수병처럼 생겼잖아요. 큰 1.5리터, 2리터 페트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놓고 이제 이렇게 컵라면을 끓여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동액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음독돼가지고 내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농어촌에 가면 농약을 일회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쓰게 되죠. 쓸 만큼만 따라서 쓰고 남은 약을 농약병에 보관하면 괜찮은데 또 농약병에 또 조금 남았을 때는 또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또 바카스병이라든가 또 다른 또 이런 병들에다가 또 따라놔요. 그러다가 이제 또 깜빡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그것을 또 상할까봐 또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보고 이게 음료수인 줄 알고 이게 먹었다가 이렇게 음독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이제 자살 목적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어떤 약봉지라든가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경우에 이런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빠른 이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 약봉지라든가 남은 약이 있는지 특히나 쓰레기통 같은 데 있죠. 방 안에 쓰레기통, 그 다음에 화장실, 베란다에 어떤 부엌이 있는 쓰레기통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이 처치 방침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유언장이 있다거나 자살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약병이라든가 이런 보관통, 약봉지, 처방전 등을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또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반드시 이렇게 병원에 올 때 이런 증거물들을 같이 이송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구급대원의 역할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11주차 톡시콜로지 노인의 중독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2교시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학적인 소견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중독이 됐을 때 피부색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필수적인 소견은 아니긴 한데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혈압을 유발하는 약물들은 우리가 피부에 약간 얼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간에 독성이 있는 약물들은 이제 황달 소견이 급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막 땀을 막 흘리고 콜드 스웨팅 이렇게 막 너무 촉촉하고 막 콧물도 많이 나고 막 그런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콜린성 유기인계 농약 또는 이로 인한 쇼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리실산염이 이제 주로 이제 아스피린의 그 성분이 이제 살리실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음독됐을 때 콜드 스웨팅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막 이렇게 멍이 드는데 막 피멍도 들고요. 막 굉장히 이렇게 멍이 잘 든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동물 조상이나 중독 외상도 있지만 일단 쥐약 같은 것들 있죠. 쥐약의 성분이 바로 이제 항온고제 중독이거든요. 항온고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음독일 확률도 있다. 그래서 안에서 지금 DIC가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혈소판들이 막 다 깨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멍이 쉽게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바비츄레이트라든가 일산화탄소, 다이아제판 같은 것들을 음독하게 되면 약간의 물집이 좀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항암제라든가 비소 중독, 금속에 중독되면 이제 탈모 증상도 또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급성적인 증상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신경학적인 이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독을 하게 되면 눈이 자꾸 감기고 막 자울자울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앞이 잘 안 보인다고요. 뿌옇게 보인다. 시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막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뭘 나타내는가 한번 봅시다. 일단 의식저하를 일으키는 이제 병력 정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환자가 의식이 계속 저하된다. 그러면 일단 바비츄레이트 계열 그리고 벤조다이아제판 또 사망계 항우울제 또는 인슐린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이포서미아에 계속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계속 빠지는 경우 또는 이제 뭐 마약 계열 아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의식자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시력 이상을 호소한다 그러면 이것은 메탄올이라든가 메탄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초기에 미국에서 어때요? 알코올, 메탄올 이것을 그냥 직접 음독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죠. 인도에서도 뭐 2,000명 가까이가 음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퀴닌이라든가 이 버툴리눔 독소, 버툴리눔 독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보고독이죠, 보고독.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거에 중독됐을 때 시력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좀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청력 이상, 청력 이상을 보통 이제 이명이라고 하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이제 이렇구나 이런 약물들은 이런 증상을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롬산이라든가 살리실산염, 퀴닌, 또 일산화탄소라든가 헤로인, 또 일부 항생제라든가 진단 소형제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명 증상, 귀가 막 윙 하면서 막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런 청력 이상 증세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수면 진정제에 가장 많은 그 성분인 독시라민,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계 항우울제 제제, 그리고 이제 뭐 SSRI, 그 다음에 알코올 금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살충제 등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들이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독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톡시드롬이 뭐냐면 톡식과 신드롬을 이렇게 합쳐서 이제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중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톡시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런 독성 물질들이 이 자율신경계에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생체 징후라든가 바이탈을 막 흔들리게 하고, 어떤 약들은 하트레이트를 굉장히 느리게 하고, 어떤 약들은 또 빠르게 하고, 이런 임상적 소견들을 초기 및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여 얻은 일련의 양상이다. 그래서 이런 톡시드롬을 이용하면 특정 약물 또는 약물군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톡시드롬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톡시드롬, 우리 중독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중독 증후군은 있을 때 일단 먼저 동공을 확인합니다. 동공을 확인하면 동공이 축소되는 경우, 핀포인트 부피 있죠? 핀포인트. 초기에 여러분들이 출동해가지고 부피를 봤더니 핀포인트다. 또는 정상이다. 또는 확장, 딜라테이션 돼 있다. 그래서 축소되는 군이 있고 정상 또는 확장되는 군이 있어요. 그래서 축소되는 군에서는 이제 축소가 되면 이제 장음을 들어봅니다. 장음을 들어봤을 때 장음이 하이퍼 우리가 액티브, 그래서 장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그런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콜린성 제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공은 축소되어 있고 장음은 크게 들리는 경우 콜린성. 그리고 동공은 축소되어 있는데 장음이 거의 미약하다, 하이퍼 액티브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마약성.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제재는 콜린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유기인제, 살충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린성 제제예요. 이런 걸 먹으면 동공이 축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분명 축소돼 있을 거예요. 유기인제, 살충제를 드셨을 때 축소돼 있을 건데, 이 환자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사들이라든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환자가 오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로컬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환자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중독이 돼 있는데 푸피를 확인했을 때 푸필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이폭시아가 심한 경우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뭐냐면 이 콜린성 제제인 이 무스카린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트로핀을 쓰게 되거든요. 아트로핀, 그죠? 그러면 아트로핀을 쓰게 되면 이 푸필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축소됐는데 로컬에서 아트로핀을 썼나 보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동공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콜린성이 아니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하이포 액티브, 장음이 축소되어 있는데 장음이 잘 안 들린 경우는 우리가 마약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필 사이즈가 정상이거나 좀 다이알레이션, 딜라테이션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체온을 보는 거예요. 체온을 봤을 때 이 체온이 높다, 체온이 높은 환자, 동공은 정상이나 커져 있고 체온이 높다 그러면 장음을 들었을 때 또 장음이 어때요? 잘 들리고 그러면 교감신경계성 약물이고, 그리고 장음이 또 안 들리면 항콜린성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체온이 낮은 환자들이 있어요. 동공은 커져 있는데 체온은 낮다. 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장음을 들어봤을 때 장음이 잘 들리면 환각성 약제고, 장음이 잘 안 들리면 수면제 계통의 약제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독 증후군을 찾아 들어가는 하나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콜린성 약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콜린성 약제를 음독이 됐을 때 대부분 유기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가노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냥 이렇게 변멸구 죽이고 살충하는 약들 있죠. 농약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약간 휘발성 냄새가 나고 물에 타서 쓰고 색깔은 이렇게 좀 우윳빛처럼 나는데 신나 냄새가 많이 나는 약들 있죠. 이런 것들 대부분 유기인계 살충제예요. 그리고 또 카바메이트계가 있는데 카바메이트계는 약간 그 색깔도 잘 안 나고 또 이렇게 냄새도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유기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들 유기인계다. 유기인계 살충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콜린성 제제에 중독이 되면 특징적으로 이 무스카린성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슬러지라고 배우셨죠. 슬러지라든가 덤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러지. 그래서 침을 막 질질질 흘리고, 예, 여기 그림처럼. 그리고 막 눈물도 막 나오고. 아무튼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막 땀도 막 흘리고, 그리고 노지와 보미팅이라든가 막 변도 봐버리고, 소변도 막 싸버리고, 또 기관지에서도 분비물이 막 나와서 시크레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또 기도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석션도 계속 해줘야 되고. 이게 바로 콜린성 약물 중에 이 무스카린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콜린성 약물 중에 또 니코틴성 증상이 있어요. 이건 이제 반대로 어때요? 산동이 돼요. 산동은 이제 이건 축동이 되는 거고, 이 산동. 포인트 그 프로필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빨라지고, 근육을 막 연축하고,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당이 생기는 이런 니코틴성 증상도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식이 저하되겠죠. 의식이 저하되고, 또 마약성 진통제가 특성이 뭐였어요? 핀포인트죠. 핀포인트를 보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마약 그 유기인계 살충제, 오가는 포스페이트 계열의 콜린슨 약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마약성 진통제, 마약입니다. 아펜계. 이런 것들은 이제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서 호흡이 저하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헤로인이라든가 옥시코돈, 몰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드셨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제 같은 것들을 먹으면, 이건 뭐냐면 이제 코카인이라든가 암페타민 같은 건데 굉장히 흥분하고, 우리가 알고리즘상 어때요? 푸필이 정상이거나 커져 있다겠죠? 그리고 어때요? 환자가 열이 나죠. 열이 나. 그래서 장음을 들어갔을 때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 흥분되고 산동되고 발한, 타키카디아, 그리고 하이퍼텐전, 그리고 고체온, 열이 나는 증상, 이러면 교감신경 흥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중독 증후군, 톡시드롬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세트로 찾아가는 훈련도 조금은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베테랑 연구사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제 이런 중독이 되는 환자들의 이제 현장 처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학적인 소견도 보고 병력 정체도 해가지고 이제 알아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현장 평가 및 조치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도 구조자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중독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약물이라든가 약병 이런 것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지고라도 환자와 함께 병원을 이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가 이미 갔을 때 막 여기저기 막 보미팅을 해놨을 수 있고, 또 이송 도중에도 보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토물 있죠. 이런 것들 좀 감찰하고, 색깔이라든가 또 괜찮으면 그 구토물을 비닐봉지에 이렇게 구토할 때 비닐봉지에 구토를 하게 하고, 그 구토물을 또 맡기면, 요즘에는요 중독 분석실에서 웬만하면 다 무슨 성분인지 다 검사를 합니다. 중독 분석실이 전남대학교 병원에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독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변,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이런 구토물, 그리고 가지고 나온 약, 이런 것들을 다 맡겨서 무슨 제재인지를 빠르면 뭐 1시간 이내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전남대학교 병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전라남도에 있어서 뭐 순천 성가를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순천 성가를로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문의가 와요. 이 중독 물질을 그리고 택시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서 다시 빨리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우면, 중독 그 중앙응급센터의 홈페이지에 중독 분석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결과를 즉시 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냥
대중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서베이 1차 평가 이니셜 어서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ABC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1차 평가는 당연히 ABC로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평가는 일단 환자 의식이 페인풀 리스판스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통증에 자극하는 경우에는 일단 오랄 에어웨이를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랄 에어웨이를 좀 삽입을 해주시고, 왜냐면 석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유지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이제 94% 이하일 경우, 이때는 캐뉼러를 이용해서, 비관 캐뉼러를 이용해서 분당 2리터 정도의 산소를 주시고요. 또 캐뉼러로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안면 마스크로 이제 고농도의 산소를 이제 올려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경우에는 정말 고농도의 산소를 줘야 되고, 또 병원에 와서도 고압산소 치료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부터 비제오 마스크를 이용해서요 맥시멈으로 이렇게 산소를 투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바로 파라코트, 제초제의 일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라목손이라든가 인티온 같은 것들, 이런 중독이 의심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소를 주면 줄수록 환자가 폐가 섬유화가 와요. 그래서 중증의 호흡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산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산소를 주면 줄수록 환자는 빨리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독 환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2차 평가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바이탈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력을 청취해야 되는데, 병력 청취 잘 아시는 여러분들 샘플 병력, 샘플, 사인과 심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룰아웃 하는데 도움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사인 앤 심톤에서는 우리가 뭘 봅니까? 뭐 오심, 구토, 사인, 두통, 복통, 어지러움, 식은땀, 이런 것들 전신적인 증상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그것들 메디케이션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만성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는데 그게 봉투가 많이 비어 있다 그러면 또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리고 파스트 히스토리, 그래서 이제 과거력까지 정신질환이 있는지도 보시고, 또 간이 안 좋아지고 계속 술을 많이 드시고 간 경화가 와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한 시간, 라스트 밀, 그리고 이제 이벤트, 그래서 약물 이름이라든가 음동량, 정확한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한 모금, 두 모금, 뭐 몇 cc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소주잔으로 한 컵,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처치 중에서 이제 신체 검사가 있어요. 피지컬 이그지미네이션. 그래서 이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동공 크기 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신드롬에서도 동공 크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쫓아가듯이 동공 크기와 반응성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사지의 어떤 근력의 평가, 그리고 이 구강 검사, 입안 쪽에 구강 내에서 이미 궤양이 있다거나 착색이라든가 분비물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흉부에서 호흡음이 감소되는 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휘징이라든가 랄, 그리고 또 숨을 쉴 때 나는 냄새, 사지에서는 이제 말단부에서 이제 착색이 되는 경우, 피부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색증이 나타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반 손상으로 심각한 손상 기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OPQRST라고 하죠. onset time, provocation, 유발 요인, 뭐 quality, 그 통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리전이라든가 레디에이션, 그래가지고 어떤 통증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들, 방사되는 것들, 그리고 또 시비어리티, 중증도 몇 점이나 되는지, 그리고 타임, OPQRST 여러분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을 또 2차 평가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독 환자 처치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송 중에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송 중에는 약물 중독 환자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라든가 바이탈이라든가 또는 심장 모니터링 같은 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콜린성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콜드 스웨팅, 발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가 잘 부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바이탈을 측정하시고요. 혹시라도 토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스피레이션 되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준다거나 옆으로 초과이를 해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이 좋아요. 레프트 라테랄. 옆으로 돌리더라도 왼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구급차의 환경상 왼쪽으로 돌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좀 더 안 좋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스토막의 해부학적인 위치 자체가 왼쪽으로 됐을 때 리거지테이션이 최대한 안 되게끔 많이 담을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금방 막 리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미팅도 더 심하고, 그래서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을 좀 유지해서 좌측으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맥이 발생하는지 잘 살피시고, 혹시라도 이제 저혈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혈당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주도를 받아서 IV 및 포도당을 주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일단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독제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해독제가 있는 경우는 뭐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은 해독제는 살충제, 오가노포스페이트 계열의 살충제라든가 카바메이트 계열 살충제를 먹으면 우리가 흔히 아트로핀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옥심, 파랄리독심이라고 하는 팜이라고 하죠. 팜이. 그걸로 우리가 해독제로 쓸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뱀에 물렸다 그러면 항혈청, 안티베놈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메틸렌 블루 같은 약도 우리가 좀 써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해독제로도 영리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딱히 또 해독제가 또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약물 둔 해독제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ABC를 보시고 기도유지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의식이 많이 처진다 그러면 조기에 기관삭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의식이 전혀 불명이다 그러면 중독 외에도 이런 저혈당이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전해질 밸런스라든가 임밸런스라든가, 또는 또 이렇게 음독을 하셨는데 외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추 손상도 고려하셔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흔히 뭔가 중독이 의심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어떤 음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코마 칵테일이라고 아주 예전부터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공고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단 환자한테 이 약 중에 하나라도 무조건 줬을 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약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코마 칵테일 세 가지는 포도당, 띠아민, 날록손이죠. 이 환자는 줘서 해는 안 돼요. 하지만 도움이 되거나 안 맞더라도 해가 안 되는 약들.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었으면 효과가 있을 거고,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고 하면 띠아민이 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마약이 중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외국은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날록손을 줘보면 대부분 의식이 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두 번째 살펴보시면, 일단 치명적이거나 이런 치명적인 저혈압, 또는 너무 높은 고혈압, 또 너무 낮은 서맥, 빈맥, 또 여러 가지 부정맥, 또 너무 열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 이런 유무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심전도 체크, ABGA, 그래서 환기 상태라든가 환자의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CO 옥시메트리, 요즘에는 뭐 응급실 아니더라도 구급차에 CO 옥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CO 옥시메트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약인지 선별 검사하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 정신과 협진이 필요하죠. 환자가 음독하는 경우에 일부러 자살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협진이 필요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노인들의 중독, 이 음독한 경우, 그리고 만성 질환자가 한 경우, 또 우울 장애가 있거나 만성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너무 괴로워서 뭔가를 음독한 진통제를 과하게 먹었다거나 이럴 때가 굉장히 어렵다. 자,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11주차 3교시 톡시콜로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음독한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가장 위장관 오염을 제거한다거나 활성탄을 투여한다거나 또는 이제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 해독제를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변의 알칼리와 그리고 활성탄을 반복 투여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헤모다이알라이시스, 혈액 투석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교환하고 수혈 등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장관 오염이 있을 때 여러분 흔히 뭐합니까? 바로 위세척하죠. 이게 이제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위세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활성탄, 우리가 이제 차코도트라고 해가지고 숟가루에 활성탄을 우리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사를 유도해서 계속 변으로 뺄 수가 있고, 폴리 해가지고 계속 하이드레이션 시켜서 소변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을 세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홀 바울 이리게이션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장 세척, 관장이에요, 관장. 식염수로 계속 관장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는 권장되지 않는다.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위세척 한번 봅시다. 위세척의 적응증은 뭐예요? 바로 양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그리고 굉장히 고독성인 경우에 우리가 위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음도간 지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뭡니까? 부식제, 그러니까 강산, 강알칼리, 강산은 우리가 염산제제, 빙초산제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황산제제. 강알칼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강알칼리. 강알칼리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락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가성 소다라든가 이런 것들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식제들은 절대 세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날카로운 물질도 세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출혈이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식도와 이 정맥류가 이렇게 많이 약해져 있을 때는 사실은 또 금기증이고, 어떤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다가 또 출혈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구토가 심한 경우라든가, 또 의식이 저하되고 막 정렬을 하고 있는 환자한테는 위세척 하기 전에 반드시 기관에 삭관을 하고 해라. 또 알약이 너무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이거 가이드라인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위세척 하지 말아라 그래요. 사실은 웬만하면 위세척 하지 말아라. 득보다 실이 크다. 2번 중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위세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농약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우리가 빨리 왔을 때는 위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예전에는 장비를 어떤 거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라베이지 키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라베이지 키트를 굵은 걸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이리게이션을 하고 라베이지를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응급실에서. 그러면 위세척을 전혀 안 합니까? 어차피 환자한테 우리가 또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라베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요. 라베이지를 거의 많이 안 하는 추세고, 이렇게 레빈 튜브 있죠, 레빈 튜브. 어차피 이제 이 환자들은 활성탄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레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빈을 해가지고 가볍게 이제 레빈으로 드레인 시키거나 또는 조금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 번 넣을 때 또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되고 보통 30cc에서 맥시멈 50cc까지 넣고 빼고 해야지 막 몇백 리터를 막 넣고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세척을 거의 많이 안 하는 분위기예요. 내빈을 넣는 이유는 활성탄 투여를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모든 약물들이 이렇게 1시간이 지나면 위세척을 하면 안 됩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1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있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독성 약물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에 흡착되지 않은 물질들, 철이라든가 리튬 같은 것들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라든가, 특히나 이제 알약 같은 걸 먹었는데 서방형 제제, 우리가 이제 타이레놀 2열 같은 건 이제 서방형 제제라고 하고요. 이 엔터릭 코티드, 그러니까 이제 장에서 분해되도록 위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장까지 내려가서 소화되도록 코팅이 잘 돼 있는 장 분해형 제제들은 사실은 한두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제 가이드 아니에요. 이거 공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증거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뭐다? 웬만하면 위세척 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추세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타이레놀 2R, 이게 이제 서방형 제제라고 합니다. 아세타 아미노펜이죠. 그래서 이중 서방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활성탄, 차콜, 숯이에요. 숯가루를 이제 이렇게 액체화 시켜놓은, 흔들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 차콜을 만드는 회사에서 단종이 돼가지고 한동안 안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약을 이렇게 안 만드니까 숯가루를 그냥 통째로 구입해가지고 숯에다가 만니톨 있어요. 만니톨 아시죠? 이뇨제 만니톨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직접 믹스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미숫가루 타듯이 이렇게 타가지고 랩인 한 다음에 이렇게 주입을 해줍니다. 근데 활성탄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오염 제거법 중에 가장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을 흡착을 해서 이게 우리 인체 내에 흡수가 되지 않도록 덩어리지게 만들어서 변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뿐만 아니라 장에 있는 것들도 다 흡착을 해가지고 독성 물질을 변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흡착이 될지 않을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모든 ADI, 급성 드럭 인톡시케이션, 어큐트 드럭 인톡시케이션 환자한테는 활성탄 투여가 루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탄 투여를 할 때 이제 금기증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활성탄을 투입하는데 환자가 기도로 이렇게 흡인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기관 내 삭관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고, 부식제는 사실은 활성탄 수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장 폐색이 와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 안 나오는 경우, 일레흡수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또 활성탄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겠죠. 또 그리고 참고로 이제 활성탄에 흡착되지 않는 제제가 있다. 바로 에탄올, 철, 그리고 시아나물, 리튬,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부에 이제 묻었을 때 오염 제거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또 구조자는 반드시 개인 보호장구, 장갑이라든가 가운, 고글, 마스크,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갖추고 반드시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복을 벗기고 식염수라든가 수돗물을 이렇게 대량 뿌려서 씻어내기도 하고요. 또 기름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녹여서 빼야 되기 때문에 비누나 혹은 샴푸 등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화제를 쓰기도 하고, 화학 중화 적용 시에 이제 발생된 열이 손상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화제 쓰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웬만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자, 눈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있겠죠. 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이 이리게이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막 표면이 손상이 굉장히 빠르고 또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식염수로 빨리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고 있다 그러면 렌즈를 반드시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한 20분 이상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척 후에 이런 결막과 각막 손상의 유무를 이제 안과에 이제 이렇게 컨설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거를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는 많은 약물이 이제 이 활성탄을 계속 반복 투여한다거나 또는 소변의 알칼리아를 시키는 경우에 이제 그 약물 제거에 도움이 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뇨를 소변을 보게 만드는 경우 계속 하이드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체외 제거법 그래가지고 투석을 한다거나 혈액 투석, 혈액 관류 같은 것들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봤던 이 중독 물질 중에서 1등이 뭐였어요? 바로 진정수면제였죠. 진정수면제. 그래서 진정수면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봅시다. 진정수면제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독시라민이라고 해서 아론, 아졸, 유니솜, 잘덴, 사라인, 슈나베 이렇게 이제 이건 상품명, 제품명이겠죠. 이 성분은 독시라민입니다. 이건 이제 수면 유도제인데 수면제예요, 수면제.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음동 환자의 뭐 25% 또는 도시에서는 한 50% 정도 이 독시라민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일부 사망도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상은 어지러움증이 있고 환자가 또 어때요? 계속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식이 좀 혼미할 수 있겠고 동공은 확대돼 있고 또 오심구토라든가 경련, 고혈압, 빈맥 등을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실하면은 일반적인 치료가 중요하고요. 위세척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활성탄 투여는 이제 루틴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이 수면제가 효과가 반감될 때까지 계속 보면서 환자 바이탈을 살피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뭘 감시해야 되냐 바로 랩을 하면서 이 핵몽군 융해증 우리가 흔히 랍도라고 하죠. 랍도 마이올라이시스 그래서 이제 핵몽군이 융해되는 핵몽군 융해증 그래서 또 독시라민을 또 많이 음동한 경우에는 절반 이상에서 ARF 어큐트 리날 페일리어 급성 심부전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안 먹었는데도 음동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액을 계속 공급하고 소변을 알칼리화 시키는 방법이다. 또 증상으로 경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을 하더라도 되게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절로 회복되고 특별히 뭐 채취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약 중에 벤조다이아제핀 그리고 우리가 다이아제팜, 디아제팜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이제 발륨 하잖아요. 발륨. 소화가 경련할 때 항경련제죠. 진정제 일종인데 그리고 이제 알프라졸람, 자낙스라든가 아졸락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로라제팜 많이 들어보셨죠? 아티반, 로라반 그리고 트리아졸람, 할시온 같은 약들입니다. 이게 이제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약물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한다. 그래서 흥분, 불면,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기존의 약물 그 복용력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 잘못했네요. 이런 약들은 어떨 때 처방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흥분하고 불면증 있고 경련을 한다거나 알코올 금단 치료로 흔히 이런 약들을 사용합니다. 항경련제로도 사용하고 불면증 치료제도 사용하고 이렇게
알코올 금단 치료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기존의 약물 복용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증상은 바로 중추신경이 계속 어때요? 흥분하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이 억제가 되겠죠. 중추신경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말투도 어눌해지고 혼미 혼수가 있고, 그리고 저혈압이라든가 호흡 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벤조다이아제핀은 해독제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해독제가 있죠. 바로 풀무마제닐 해독제가 있습니다. 풀무마제닐. 그래서 중추신경이 억제되고 진정되는 작용을 호전시킬 수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또 많은 양을 맞게 되면 갑자기 호흡근도 마비가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환기도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풀무마제닐이 이제 해독제인데 이것도 금기증이 있네요. 보니까 정신과 약물인 이 사망기 한 5일째 함께 복용한 경우에는 좀 금기증이고요. 또 간질 치료 목적으로 벤조다이아제품을 복용했는데 풀무마제닐을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계속 에필lep시가 있어가지고 격려를 하니까 다이아제팜을 썼어요. 근데 다이아제팜에 어떤 중독 증이 나타나니까 풀무마진을 써버리면 환자 또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감염성도 굉장히 심하다. 반대로 이제 비벤조다이아제핀계 진정 수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졸피뎀 많이 들어보셨죠? 졸피뎀. 그리고 이제 비슷한 조필콜론 이모반이라는 약이고요. 부스피리온, 부스파라든가 세론 같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량 복용 시에 이것도 진정 수면제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풀무마제닐은 권장되지 않고 있어요. 필요시에 이제 체외 제거법을 시행하게 되고, 대부분 운동량이 적을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수액 치료하고 활성탄도 제거하고 필요시에 이제 위세척도 좀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농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농약.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있겠죠? 유기인계 살충제. 우리가 이제 오가노 포스포 갑자기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유기인계 살충제, 오가노 포스페이트, 그래서 스미치온, 스타렉스, 뭐 이렇게 슈퍼캅, 강타자, 뭐 이런 상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 신경 접합부에서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합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마비를 초래하는 굉장히 무서운 살충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유기인기 살충제는 콜린성 증상과 니코틴성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급성 콜린성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 그리고 덤불, 계속 물이 나오는, 타액이 증가되고 눈물, 배뇨, 배변 막 이렇게 설사하고 구토하고 시크레이션 나오고, 또 핀포인트 동공을 보이고 기관지는 막 연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라든가 덤불의 증상을 보이면 흔히 급성 콜린성 증상이다 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양상은 유기인계 살충제의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이다. 자, 병원 전해지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일단은 이것들은 이제 피부로도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그냥 이렇게 보다 항상 장갑이 가장 중요해요. 라텍스 글러브라든가 정 없으면 폴리 글러브라도 꼭 끼셔야 되고, 마스크나 고글도 눈에 튈 수 있기 때문에 고글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도 유지가 잘 안 된다, 분비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계속 시크레이션을 흡인을 해 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기관 내 삭관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들이 또 호흡근을 마비해가지고 호흡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ABC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C에서도 보면 섬액, 심부전이나 섬액, 저혈압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잘 감지하시고 필요하다면 정맥류를 확보하고 수액을 또 주셔야 됩니다. 자, 병원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염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1시간 이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위세척을 합니다. 이런 경우 유균계 살충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위세척하면 그냥 나와요. 막 이런 경우는 좀 위세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독제가 다행히 있죠. 아토르핀 증상을 억제하는 제제인 아토르핀과 파랄리독신, 그래서 우리가 팜이라고 하죠. 자, 아토르핀은 보통 우리가 매 15분마다, 여러분들 아토르핀은 우리가 섬액 때 쓰는 약이죠. 그래서 환자가 이런 콜린성 이런 약제인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처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심장 박동수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정지 때, 예전에 심정지 때 우리가 아토르핀 썼고, 또 증상 있는 섬액 때 아토르핀 얼마 쓰죠? 기억나신가요? 한 앰플 쓰죠? 한 앰플이 0.5mm예요. 0.5mm. 두 개가 1mm. 에피네프린은 한 앰플이 1mm. 근데 아토르핀은 한 앰플이 1cc지만 용량은 1cc인데 어때요? 아토르핀은 0.5mg이거든요. 그래서 0.5mg을 우리가 3에서 5분 간격으로 쓰고 증상 보고 필요하다면 3번까지 쓸 수 있잖아요. 0.5mm 3번 쓰면 몇 mm예요? 1.5mm가 사실은 맥시멈 용량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15분마다 계속 2mm, 4mm씩 계속 줘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줍니다. 병원에 있는 아토르핀 다 쓰게 돼요, 사실. 계속 분비물이 조절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트레이트 떨어지고 계속 슬러지 증상, 덤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물을 제거할 수는 없고요,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이에요. 이제 약물의 이제 해독제라고 볼 수 있는 이 파랄리독신, 우리가 이제 팜이라고 하면 팜, 옥심 주사기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유기인제 살충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경작용제라고 하는 가스 중독,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방독면에 들어있죠. 아트로핀 3개, 옥심 주사기 1개. 기억나시나요? 뭐 마크 1인가요? KM258인가? 선생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방독면에 들어있죠? 알고 계시죠? 왜? 군대에서 이런 생화학 무기로, 화학 무기로 V6 같은 거, 이런 뭐 사린가스 같은 것들, 예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살포된 사린가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신경작용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가스들이 오게 되면 무색무취인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쓰러지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아토로핀을 자가 투여한다거나 옆에서 놔줘야 돼요. 그 똑같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유, 그냥 오늘 양이 좀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라코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라목손, 속사포, 우리 파라코, 아유, 그냥 이름도 그냥 무시무시하죠. 이게 이제 2012년도에요 판매가 금지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음독합니다. 왜? 워낙 많이 만들어놨고 효과가 너무 좋은 지치주의라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가정집에 파라코트 하나씩 다 있어요. 그라목손 하나씩. 그래서 그걸 또 음독하십니다. 요즘 나오는 제초제들은 이제 뭔가 성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믹스해서 쓰게 되는 경우도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독성의 기전은 일단은 마시게 되면요, 위나 식도 점막에 직접 부식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과산소 자유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산소와 만났을 때, 파라코트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 어때요? 침윤이 생기고 섬유화가 돼요. 그래서
산소가 가장 우리 인체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폐죠, 폐.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파이브로시스라고 하죠. 폐섬유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어요. 알베오레들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질식되는 거예요. 질식. 숨 못 쉬고 점점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량도 치사율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파라코트 드시면 이것들 운동량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약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로 대충 예후를 가늠할 수가 있고, 뭐 치료는 딱히 없어요. 사실 정말로 해독제가 거의 없어요. 없고 보존적인 치료로 근간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장 중요한 ABC가 안 돼. 산소를 못 주고 필요하면 인투베이션하고 CPR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오로지 좀 할 수 있는 게 바로 체외 제거법. 그러니까 투석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간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파라코트 예후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협회 활동이 좀 많은 일들을 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이 지금 새벽 3시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겼어요. 또 내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오늘도 협회에 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가 와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3시에 대회가 끝났는데 KTX 타고 가서 5시에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니까 11시 반이 돼서 씻고 뭐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3시가 됐어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잠기고 또 좀 피곤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좀 기운 내서 강의를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숙제를 또 내드려야겠죠.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 그 오가나 포스페이트 계열의 음독이 있을 때 특히나 콜린성 제제, 무스칼린성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 슬러지, 덤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기술을 해 주십시오. 슬러지가 뭔지 덤불이 뭔지.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